김영화 선교사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여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고요. GM에서 올 때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왔는데요. 사무직에 섬기시는 뭐 이사분들뿐만 아니라 또 행정을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직원들 너무 참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또 하나는 점심이 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저희들 본부에서도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올 때마다 맛있는 음식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고 또 저희들도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저는 90년에 인도네시아로 파송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살렘신학대학이라고 그 동부자바에서 살렘신학대학에서 교수사역, 교육개척 그리고 교육사역 등을 하다가 한 3년 전에 이제 본부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리벙벙하고 뭐 찾고 뜯는 것도 모르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3년 정도 또 지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왔는데 인도네시아에는 이렇게 말 중에 하나가 곧동로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동로용. 그거는 뭐냐면 상부상조한다, 함께 협력한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참 많이 이제 쓰이는 용어거든요. 곧동로용. 그래서 이 곧동로용은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치면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특별히 좌바 사람들의 지혜가 모여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GMS 미래청산 세미나에 와서 또 보면서 우리 GMS의 이사장님, 미시아의 모든 또 임원분들 또 지역에 있는 지역장을 맡아 있는 선교사님들도 계실 거고요. 특별히 또 파송하고 또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들이 또 참석해서 어떻게 이 어려운 한국 또 선교 상황을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협력해서 새로운 길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선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쁘고 참 감사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KPM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어떤 정책인가 재정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서로 질의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KPM은 여러분들 여기 책자에 안 띄우기로 했습니다. 책자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KPM은 고신입니다. 프레시피티리언 미션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고신교단의 그 총회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GMS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1907년도에 우리 동도회가 시작되면서 장로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보니까 1912년도에 또 이제 선교부를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사실 저희 고신교단이 어떻게 생성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다시피 1947년도에 해방 이후에 신자 참배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었던 선배들이 나와서 새로운 교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1947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보리신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52년도에 고신총노회가 시작됩니다. 이 총회가 되기 전에 동노회가 되는데 그 다음 해에 55년도에 뭐냐면 해외 선교부를 만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고신총회가 생기기 전에 동노회 때에 이미 해외 선교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조금 다른 교단하고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시작하면서 아마 제가 이제 오늘 이 안에 있는 우리 GMS 만만운동의 좀 역사를 보니까 그때 영향을 받았지 않나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 선교로구나 하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 한무선 선교사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가 생기기 전에 교회가 처음에 동도회가 생길 때에 해외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해외 선교부를 만들고 그 다음 해에 이제 56년도에 고신총회가 설립됩니다. 그러면서 교세총회 설립 기념으로 선교사를 보내자. 이게 이제 돼서 57년도에 저희들은 제1선교사를 대만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파송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의 고신교단의 뭐 해외를 보고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생각할 때 선교사님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무전 선교사가 제안을 해서
앞으로 대륙에, 중국 대륙의 선교를 위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교도보로 대만을 가자. 그래서 57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첫 선교사를 보내는데, 해외 선교를 하면서 저희들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을 뭘로 할 것이냐 했었을 때에 선교 선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세상 끝날까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온 세계 하나님 중심 성경주의 교회주의 계획주의 교회를 건설한다. 아마 이것은 지혜대사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죠? 계획주의 신앙, 전통의 신앙 이런 부분들 거의 같은 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런 세미풀링이니 풀링이라는 아무 용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재정의 역사적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저희들이 뒤돌아 봤었을 때에 KPM의 재정 정책은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주의 교회의 선교 재정의 행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공교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파송받는 선교사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KPM 선교사는 KPM의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KPM의 저 두 가지 원칙이, 하나는 공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순종하여 파송된 선교사들을 책임져 주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교사는 공동체의 정신으로서 함께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KPM이 지금 하고 있는 세미풀링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처음부터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KPM의 재정의 역사적 흐름에 보면은 저희들이 1957년도에 김영진 선교사님을 보낼 때에 총회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총회가 모금을 해서 선교사가 사역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47년, 57년 이후에 6.25 전쟁이 있고 난 다음부터 교회가 쉽지 않았잖아요. 선교가 뭔지도 잘 몰랐잖아요. 선교의 인식이 부족했죠. 그리고 선교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전문적인 또 행정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인식이 높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7년도에 김영진 선교사를 대만에 보냈는데, 두 번째 보낸 선교사가 73년입니다. 여기 72년으로 잘못해 73년이에요. 그럼 여러분 몇 년이 지났습니까? 16년 동안 선교사를 못 보냈다는 겁니다. 선교사를 못 보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헌금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창하게 우리는 고신 보낸다 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냈는데 헌금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16년 뒤에 두 번째 선교사로 대만으로 다시 가는 분이 유한전 선교사님인데, 이때는 총회가 할 수 없으니까 노회가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산 노회에서 우리는 이 유한전 선교사를 대만에 파송한다. 그러면서 노회에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산에 노회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4개가 5개 있는데, 그런 노회들이 모아가지고 선교를 해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쭉 가다가 이제는 한국 교회의 80년대 이후에 선교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한 교회가 서울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 큰 교회는 아닌데, 이 교회가 우리도 선교사를 보내자, 우리 교회가 직접 선교사를 보내자고 결정을 하고 83년도에 여기 보면 김종국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고신교단의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지금 이제 교회들이 좀 역량이 있는 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 정책에 따라 전부 다 KPM으로 들어와서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 선교사를 한 교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의 붐이 80년 초에부터 막 일어나다 보니까 한 기관이 있었는데, 전국 여전도회가, 전국 여전도회 분들이 이게 두툼하잖아요. 어디 보면 여성 여전도회가 재정이 제일 많더라고요. 야, 우리도 보내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기관이 선교사를 보냅니다. 사실 여기 이열철 선교사라고 하는 분은 태국으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태국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태국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열려있는 인도네시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똑같이 총회에서 그리고 어려워가지고 노예에서 그러면서 이제 한 교회가 하자 그리고 기관도 하자 하면서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1988년도에 새로운 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88년도에부터는 그 전에는 이제 선교부가 있으면서 장로님 한 분이 선교 총무일을 받습니다. 근데 선교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선교에 대한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총회에서 이럴 것이 아니다. 이제 앞으로 선교는 선교사 출신이 책임을 지는 총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김영진 선교사님을 제1회 선교사님을 88년도에 본부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2대 선교부 총무가 되는데 선교사로서의 첫 총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느낀 게 있거든요. 30년 정도 선교하면서 총회에서 선교를 보내려고 했는데 16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그 서울중앙교회에도 조금 선교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100% 할 수 없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이 뭐냐면 협력교회를 만들자고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를 보내는데 지금까지는 한 교회가 한 선교사를 다 해줬지만은 이제는 이런 것은 점점 어려워져 간다. 그리고 앞으로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협력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대구에 있는 대구 동일교회라고 좀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100% 해가지고 인도네시아로 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김현희 총무님께서 그 조동재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선교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를 동일교회도 7교회 중에 한 교회로 해서 저를 인도네시아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협력교회를 통한 공동체 재정을 책임을 지게 하자. 요게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지역에 따라 가는 선교사들이 가는데 생활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지금과 같은 그런 생활비 기준표가 안 나왔고 그러나 생활비를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KPM에서 다 사람들이 이제 헌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만약에 한 교회가 보낸다 그러면 우리가 간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선교사 이렇게 주르는데 당신이 왜 그러냐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협력으로 하자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부에서 그것을 기준표를 정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KPM이 세미훈련을 하면서 지금까지 나아가는 기초를 다진 것이 88년 이후에 김영진 총무님을 통해서 됐던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선교 재정 정책은 한 크게는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you get what you get. 이게 뭐냐면 네가 모금한 그대로 그리고 네가 선교 모금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일반적으로 교단 선교부들이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아마 GM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있을 거죠. 그죠? 어떤 한 교회 내가 열심히 모금하면은 예를 들면 500만 원을 모금해도 행정비 얼마를 떼고 나머지는 다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200만 원의 모금을 하면 행정비 얼마를 떼고 200만 원만 받아가고 이런 것은 능력급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지금 일반적으로 교단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책이 있는 반면에 우리 그 전철영 선교사님 앞에 모두 그래 적어 놓으셨던데요. IMB 같은 경우는 풀링 시스템입니다. IMB는 교단에서 모든 선교비를 모으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처음부터 IMB도 그 교단에서 다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한 2, 3주 전에 제가 그 세미나에 가서 거기에 했던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보니까 지금 IMB 역사가 178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80년, 75년, 80년 정도 돼서 이 정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던 것은 어떤 한 분이 헌금한 것이 모티브가 됐는데 그 뒤로부터 그 IMB는 5만 교회라고 합니다. 5만 교회. 성도가 한 2천만 명 정도 되는데 성탄절 헌금은 100% 성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IMB 전체의 61%가 거기서 나온다. 그럼 30몇 프로는 어디서 오느냐 하면 우리도 지금 노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예의 상해비를, 노예에서 선교 상해비를 보내준다는 총회로. 그러면 그것을 반을 나눠가지고 반은 해외 선교, 반은 학교를 운영하고 하는 그 부분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61%는 성탄절 헌금으로 들어오는 거, 그리고 30몇 %는 노예에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선교사들에게 다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 대신 선교사는 개인 복음을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해가지고 선교금 해주십시오.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를 위해서 선교금을 보내주세요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사역을 위해서 또 나의 생활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IMB 선교를 위해서 이 계좌에다가 선교비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선교비는 개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 IMB 쪽으로 다 들어가게 만들고, 그리고 IMB가 책임을 져주는, 이게 이제 풀링 시스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이제 미국 남친내교회, 그다음 CRC 개혁교단, 그리고 일본에 있는 일본 개혁파교단도, 그는 뭐 교회가 크지도 않고 선교사 몇 명 안 보냈지만은 다 교단이 책임을 져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OMF도 옛날에 그런 정책을 했는데 2000년대 이후에 정책을 세미 풀링 쪽으로 바꿨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을 가져가는 그 제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교 현장에서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풀링을 하는 게 너무 힘드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은 세미 풀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세미 풀링은 어떤 것이냐면은 선교비의 모금의 책임은 선교사 개인이 집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선교사 개인이 지는데 모금한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500을 모금했다고 가지고 행정비도 500을 다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표에 정해진 만큼만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것은 뭐냐? 이것은 자기 계정에 가상계좌로 남아있습니다. 언제라도 이것은 합당하면 저희들이 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선교사들 가운데서 이 모금에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좀 못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준표에 따라서 4개로 해서 보내주는데, 생활비만큼은 모금이 얼마가 들어오니 간에 저희들은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내가 모금을, 예를 들면 생활비로 월 3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모금이 200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럼 마이너스 100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생활비를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대에 있는 선교사들이 공동체성, 그러니까 동지애를 발휘해가지고 이체를 해줍니다. 내가 지금 있는 1000만 원 있는 거, 그 선교사 어려우니까 200만 원을 이체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체해가지고 적자인 사람들 모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세미 풀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장로님이신지 목사님이신지 만만만 운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사님께서 한번 제가 방문했었을 때에 우리 GM에서는 만만만 운동하는 걸 한다고 하신 분을 듣고, 야, 참 멋지다. 그렇게 하면 1년에 24억이 이렇게 모이고 선교사들에게 더 잘 도울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저희들은 본부에서 모금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KP 패밀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저희들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 풀링 제도, 이 세미 풀링 하는 것을 없애자 그랬습니다. 우리도 일반 GMS 하는 것처럼 능력급을 하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이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가지고 선교 축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고신교회는 한 2100개 정도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우리가 1박 2일 선교 축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예배, 주일학교, 청년들 전부 다 선교관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오후 예배는 선교에 대한 콘서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좌담회 같은 것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5,000원만 헌금해 주세요. 패밀리가 되어주십시오. 그 패밀리 되어주신다면 저희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한 잔의 커피로 우리 선교사에게 기쁨을 줍시다. 이래서 그걸 이제 2012년부터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6,8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6,000명만 한다 하더라도 한 달에 3천만 원이 이 모금이 들어오고, 이거는 선교사들 선교국이 왜 오는 겁니까? 이걸 모아가지고 아까 제가 GM에서 보니까 만마만 운동에 8가지에게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선교사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지원해주는 그 일을 본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중요한 것은 선교사의 마이너스 재정은 자기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하고 사역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기본적인 것을 해준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임 불링이고요. 또 하나는 사역은 어떻게 하셨냐. 그것은 사역은 개인이 모금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모금을 하는데 이 모금은 지역부를 통해가지고 지역부의 허락을 받고 본부에 오면 그것을 허락해서 모금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해주는 부분. 이것이 세미 불링이라고 하는 부분 간단하게. 그래서 장점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일 지역의 선교사는 동일 선교비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 간에 갈등 요인이 많이 줄어들고 단결력이 강화되고 팀 사역이 가능할 수 있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경쟁적으로 선교비를 모으려고 그렇게 고민을 안 해도 되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들을 선교사 본인과 그리고 협력교회가 공동 책임을 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세미 풀림을 하다 보니까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단점들은 적자 계층의 선교사들이 안 맺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만성적자가 있고 만성적자가 있고 뭐라 그러죠? 그게 조금 만성이 아니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적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회복될 수 있는 적자인 사람들이 많은데 왜냐니까 비자 문제라든지 이게 출국 왔다 갔다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녀 교육 문제, 이런 게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준표에 따라서 대학생이 되면은 뭐 1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 똑같이 있다가 대학생이 돼버리면 보통 받는 생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받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면 그걸 안 주거든요. 그래서 다시 회복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만성적자가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이 봐줍니다. 봐준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이분들은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분명히 모두가 흑자로 돌아선다. 만성적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때때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징계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혹시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하다 보니까 이제 재정 적자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본부의 재정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때때로는 많이는 아니지만 흑자 계정이 있는 선교사들이 불만을 표현해요.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해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흑자가 되는데 저 친구 보니까 모금도 안 하고 그러면서 생활이 꼬박꼬박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불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본부에서 많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회나 원외 선교사들이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적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재정 적자 선교사들은 사역비를 청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활에 비해서 내가 모금한 금액이 있는 데서 적자가 나오면은 사역비를 청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 선교 사역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부에서 사역비를 안 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니까 선교사들의 생활비를 아껴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의 삶의 수준의 질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적자하다 보니까 늘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까지 내가 선교사 갈 수 있겠냐 그러면서 그만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단점으로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이렇게 합니다. 비록 생활이면은 네가 마이너스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주는데 네가 꼭 사역을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목적 헌금으로 청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본부에서 내가 모금해서 못 받아오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역을 가야 되는데
당신이 교회를 설득하고 또 잘 이야기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 사역을 위해서 돈을 보낸다 그러면은 당신의 적자 계정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사역할 수 있는 그것에 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목적금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비록 내가 재정이 마이너스이지만은 사역이 필요할 때는 목적금으로 모금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도와주고요. 또 개인적으로 모금을 하더라도 그것을 목적으로 본부에 넣어서 그대로 투명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KPM에서는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KPM의 재정 정책에 변화가 시도가 있었는데 세미풀링 제도를 폐지하자. 2014년도에 이사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기 알다시피 IMF 위기 후에 재정의 어려움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거의 매달 우리 잔고에 20억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활비를 해주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떨어지는 게 9억 심지어는 1억 5천밖에 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이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행위원들 깜짝 놀란 겁니다. 이러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마이너스 직장인 사람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옛날처럼 받은 만큼만 주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 됐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숫자가 증가하다 보니까 재정 초원이 증가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고려척하고 합했거든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고려척은 좀 이제 그 선교사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한 30가정 이상 갔는데 이분들은 정말 어렵게 선교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그 고려척 그분들은 때때로 선교지에서 뭐 너무 적게 받으면서 3명이나 선교하고 이분들은 했었어요. 그런데 교단이 합치게 됐어요. 교단이 합치니까 이 선교사들은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다 받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같은 선교사기 때문에 같은 법을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생활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100만 원, 200만 원. 저희들은 4인 가족의 최저 모금이 350만 원입니다. 최저가 35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200만 원, 또 때때로는 150만 원 이렇게 못 받다 보니까 저희들은 생활비는 다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재정에 이제 적자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그쪽에서 야, 안 되겠다. 이제는 세미풀링이 아니라 옛날처럼 해서 우리가 능력급으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에 우리 선교사회에서는 모여가지고 우리가 희생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적게 받더라도 이 제도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년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러면 3년 뒤에 다시 보자. 그래서 그 당시에 리더십으로 있었던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절약, 해외에 나가는 거 안 간다. 그리고 이야기했던 거 선교 축제 운동, 패밀리 운동 이것을 통해 가지고 계속 모금이 시작되면서 그 당시에 흑자가 35%면 적자가 65%였습니다. 이것이 점점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흑자가 60%, 적자가 40%.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보면 딱 흑자 적자를 딱 치면은 9억 정도가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 있는 분들이 지금은 그런 말씀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미풀링 그대로 가자 하는 부분인데 이래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문제가 되니까 선교 모금 선교사가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나가야 되기 전에서는 우리는 파송 받기 전에 350만 원을 모금을 해야 파송을 해줍니다. 근데 오늘날 선교사가 350만 원 모금 진짜 힘듭니다. 목사님 출신은 우리는 신대원은 목회자 임대부가 있고 그다음에 선교학과 임대부가 있거든요. 그 이제 목사님들 세계에서는 좀 되는데 평신도 전문의를 내보려니까 정말 모금이 힘들어요. 저 모 선교사는 태권도 선교 같은 거 나왔는데 태권도로 같이 선교하려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350만 원 모아야 돼요. 이분은 교단 주소록을 가지고 쫙 체크해가지고
한 500교회 이상을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모금을 해서 선교지를 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이사에 있는 분이나 몇몇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건 아니다. 선교사가 선교할 수 있도록 교회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은 야 우리가 이게 흑자가 적자가 되고 플러스에도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는 풀림으로 가보자는 겁니다. 풀림으로 한번 가보자. 근데 사실 정치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몇 번 토론을 했는데도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풀림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선교사 모금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젊은이들을 선교사로 모집해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새 신세대 이 선교사 후보생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디 가가지고 뭐 모금하고 이런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생활비만큼은 총회에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모아줘야 된다. 사역비는 자기가 사역을 계획하면서 원계획을 해서 하든지 몰라도 생활비만큼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교사 모금이 어렵죠. 선교사들은 줄어들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교회도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이번 작년 같은 경우에 11가정이 10가정이 파송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파송받는 이 선교사들이 모금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소록을 가지고 교회들한테 다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알다시피 그래도 좀 그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교회들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끊지는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나오는 이야기가 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나. 그냥 우리가 돈 다 모아가지고 선교부에 주고 선교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풀림 제도로 가는 것이 안 되겠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풀림으로 우리가 가보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의 훈련을 거쳐가지고 좀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은 KPM이 어떻게 할 것이냐 했었을 때에 KPM이 빠르는 재정정책은 두 가지 그대로입니다. 세익풀림으로 그대로 가는데 그것은 공동체성에 있어서 동지애가 있기 때문에 한다. 두 번째는 이제 협력교회가 해야 되는데 요사이 초점점점 할 수 있는 것이 교단, 고신교단, 교회들을 선교에 동참시키자는 겁니다. 그 저희들은 현재 58개국에 지난주까지는 504명이었는데 3명의 선교사가 사임했습니다. 한 명의 선교사가 대만에서 52세인데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500명밖에 이제 지금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12지역구로 해서 한 지역구에 오늘 35개 노예입니다. 3개의 노예가 협력을 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2지역구 선교대회를 하는데 이 선교대회의 모금을 어디서 벌이냐면은 3개의 노예가 협력해서 이 선교대회를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제는 노예 중심으로 선교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한 노예에 보면 교회가 뭐 50개 교회, 80개 교회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30년까지 우리 고신교회가 2,100개 정도 교회가 되는데 70% 정도의 고신교회가 KPM과 함께 사역하자는 비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지금은 몇 프로냐? 51%입니다. 지금은 저희 고신교단에 있는 총 교회 중에 51%가 KPM을 하고 함께 선교사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대학도 하기는 하죠. 그러나 KPM 이것이 2030년까지 70%를 올리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노예에 찾아가지고 노예 선교부장님한테 명단을 다 등기합니다. 목사님 노예에 지금 명단이 쫙 있는데 지금 35개 교회 중에 25개 교회가 하고 있어요. 10교회가 지금 선교 안 하고 있는데 10,000원이라도 좋으니까 10,000원이라도 좋으니까 KPM과 함께 선교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노예를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전체 노예를 하다 보니까 뭐 못할 때도 있어가지고 한 노예를 샘플링을 했습니다. 전라노예에서 그러면은 노예에서 선교사를 한번 선발해라. 그리고 그 노예에서 재정을 빼라. 그 재정 때문에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에 전라노예 쪽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있는 부교육자를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 OTC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인도로 파송을 받는데 이 선교사는 이 전남 노예에서 헌금을 거의 80% 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를 동력화시키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 사역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 사역비를 지역부가 모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역이 3개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팀 사역을 감각해가지고 당신들의 지역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역이 뭐냐? 신학교다. 좋아. 그럼 그 신학교의 팀을 만들고 이기에 표로 가는 재정을 3개의 노예에 청원을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본부에서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역비를 노예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밑에서 있는 교단교회 70%가 성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본부에서는 계속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한 지역부에 3개의 노예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시작한 지가 2017년에 시작했거든요. 2015년도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18년 지나갔는데 어떤 노예들 불만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처음 아프리카에 계속 가야 되지? 계속 가야 되냐? 어떤 노예는 좀 가까운 일본에 뭐 자주 가니까 우리는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은 이 노예, 매칭 노예, 협력 노예의 시스템을 이대로 계속 갈 것이냐 하는 변화를 줘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어떻게 됐든 간에 노예가 함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력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결론적으로 공교회성입니다. 교회가 선교에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자기의 가정에서 서로 나누는 동지애를 만들어내는 것이 KPM이 추구하고자 하는 재정 정책입니다. 그래서 개교의 재정은 일반 재정과 선교 재정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하고 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하는 시간 가졌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